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8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야가 비례대표 선출을 놓고 꼼수에 꼼수, 반칙에 반칙, 그리고 의석 나눠먹기 싸움 등을 벌이면서 그야말로 전입 가경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종근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과 함께 비례대표 선출을 둘러싸고 야바이판으로 변한 총선 전국의 움직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장님, 네네. 먼저 미래통합당 얘기부터 해보죠. 거기는 지금 미래통합당하고 자매정당인 미래한국당이 비례대표 선출을 놓고 지금 드잡이라고 하나요? 불만이 폭발했다게 하나요? 갈등이 폭발했다게 하나요? 뭐 여러 가지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일단 미래한국당이 비례 후보 40명과 예비 후보, 그것도 무슨 예비 후보까지 6명인가를 또 이렇게 선출을 했어요. 그렇죠. 예. 뭐 여기에 대해서 미래통합당 뭐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서 통합당 측에서 지금 발끈하고 나섰지 않습니까? 특히 황교안 대표는 24명이나 인재 영입을 해 놨는데 그중에 딱 한 명만 들어가고 그렇죠. 다 빠지기 때문에 순번도 조금 뒤로 가고 다 뒤로 밀려버렸죠. 그래서 지금 미래한국당 측에 대해서 재심의를 해달라 그렇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일단은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아니 완전히 소가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저 교수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이게 초유의 일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다른 당이 어째 당이 다르니까요. 다른 당이 이쪽 당에 뭐 그 비례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는 건 사실 있을 수가 없잖아요. 당은 다른데. 근데 이게 속내를 들여다보면 당이 다른 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렇죠. 지금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 때문에 비례정당이라는 걸 만들 수밖에 없었고 그것도 또 헌법에나 혹은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선관위가 일단은 공직선거법에 전혀 저촉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렸으니까 일단 다 이제 아는 분들은 다 알죠. 이게 비례정당, 이제 비례정당이고 위성정당이고 자매정당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많은 분들을 영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공들여 영입했죠. 영입위원장도 있었잖아요. 염동열 의원이 인재 영입위원장이 있었고 또 황교안 대표가 처음에는 직접 막 인재 영입했습니다라고 막 소개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배려는 너무 당연하다라고 미래통합당은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46명 명단을 딱 들여다보니 이게 갑자기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이 앞으로 앞순위로 다 가 있고 이 공을 들인 사람들이 후순위거나 아예 46명에도 들어가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황교안 대표 측에서 화들짝 놀라서 처음에 이제 한선교 대표 측에 이제 항의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재심을 요구를 했는데 모양새가 일단 구겨졌어요. 그럼요. 첫 번째는 아주 구겨졌죠. 이게 왜냐면은 재심을 받아들여도 그렇고 안 받아들여도 그렇고 일단 뭐 우리 상처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재심의를 받아들여도 끼고 바꾸고 뭐 이런 모양새 살아온 일을 좀 해야 하잖아요. 어떤 사람 뒤로 밀려버리고 빠지기도 하고. 그런데 황교안 대표와 한성교 미래한국당 대표 간에는 여러 면에서 아주 밀접한 관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어떤 조율이 없었나요? 아니, 그러니까 사전에 당연히 조율이 있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두 분의 관계가 그거잖아요. 원래 성균관대학교 선후배고 또 얼마나 가깝냐면 이 처음에 당대표가 딱 당대표로 선거에서 선출되자마자 황교안 대표가 자기 사람을 제일 가까운 사람을 왜냐하면 자신은 정치를 사실 해본 적이 없으니까 처음으로 정치에 입문하자마자 사실은 선거 치르고 당대표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표가 이렇게 지명할 수 있는 최고위직이 사무총장이잖아요. 또 워낙 살림도 해야 되고 사람 이렇게 움직여야 되고 또 총선을 1년 앞두고 사무총장이 막강합니다. 그렇죠. 딱 사무총장 눈치 봐야 조직 관리를 다 하고
또 점수 다 매기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총선 룰 뭐 이런 것도 사무총장이 또 공천관리위원회 당연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무총장은 한성교 의원을 시켰다는 건 그만큼 믿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근데 사무총장이 좀 입이 늘 좀 문제가 조금 있죠. 구설에 늘 걸려서 예. 그래서 어쨌든 눈물을 머금고 이제 또 그 불출마 선언도 하고 사무총장직도 내려놨는데. 그런데 그 사람을 다시 이제 이 미래한국당의 대표로 사실 이렇게 될 수 있게 황교안 대표가 민 건 그만큼 아니 내가 하면 하겠지. 그렇겠죠. 그렇죠. 하면 눈치껏 하겠지. 이 생각에 사실 대표를 딱 선출하고서 말을 별로 안 한 게 아닌가 도리어 너무 믿기 때문에. 아니 지난 9일에인가 또 회동을 했는데 좀 이쪽에서 인재 영입한 사람들을 잘 배려를 해달라니까 특별 대우는 못 오고 공정하게 하겠다. 말하자면 원어브댐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퇴짜를 놨다는 얘기도 언론에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한성규 대표가 나름대로 딱 미래한국당 대표가 돼 보니까 좀 화장실 갈 때 오고 나올 때 오고 좀 달라지는 법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황교안 대표가 정치를 잘 몰라갖고 그래도 사선이나 하고 있는 한성규 대표한테 믿는 덕에 발등 찍힌 것이다. 홍준표 대표는 배신당했다고 또 이렇게 아주 네. 속을 긁어놓고 있던데요. 네. 아니 근데 저는 한성규 대표가 대표 회담에서 그렇게 사실 흘린 건 저는 사실은 이게 정치적 수라고 봤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원래 비례정당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법이 뭐 47조인가 뭐 바뀌고 한 게 독자적으로 공개적으로 경선을 치르고 독자적으로 해야만 한다라는. 그러면 선거법에 위반이 되는 예. 그런 이번에 개정된 거에 굉장히 강화시켰더라고요. 그걸 좀 봤더니 그러니까 자꾸 야 위성정당 하지 마라. 우리는 우리 뜻대로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줄 필요도 저는 있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그래서 한성규 대표가 그래도 수가 좀 있구나. 저도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대표랑 만나서 네. 이렇게 하면 당장 선관위에서도 바로 뭐 지적은 안 하겠지만 나중에 꼬투리 잡힐 일도 많잖아요. 그렇죠. 언론 인터뷰에서도 한성규 대표가 비례대표 선출은 내 재량회로 내 소신껏 한다. 딱 이렇게 하길래 야 사선 의원답게 또 좀 브리핑도 하면서 이렇게 그렇죠. 포장을 잘 하네. 예. 근데 그게 진심이 그게 진심이야. 아니 저는 명단 딱 보고 정말 그 황교안 대표가 분노했다고 뭐 기사에 나오는데 정말 황당했을 것 같은 게요. 최소한 왜 몇 명 있잖아요. 뭐 누가 되고 누가 안 되고 제가 뭐 이름을 거론하는 건 좀 그 본인들이 있어서 그렇죠. 그렇긴 한데 네. 어찌됐든 황교안 대표가 막 공들이고 또 당에서도 당연히 이 사람이 1번이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설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1번부터 20번을 딱 봤더니 아니 인재영 기분 왜 했지? 아니 왜 그동안 막 당에서 막 그냥 그렇게 이야기 스토리를 만들어서 언론에 보도했지 하는 그런 몇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당연히 이게 순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황교안 대표 측이나 혹은 미래통합당 특히나 염동열 인재위원장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딴판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한성규 대표가 정말 자기 성취한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 나왔습니다. 그러면 꼭 들어가야 할 만한 분이 빠지거나 뒷순위로 밀린 사람이 누굽니까? 예를 들면은 미래한국당 같은 경우는 지금 17번까지가 안정권이고 좀 잘 되면은 뭐 20번까지도 갈 수 있지만 20번 이후는 뭐 사실상 당선권에서 멀어졌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저는요 교수님 윤주경 그 관장이 사실 전 진짜 의외였어요. 21번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17번까지가 안정권이고 이제 22까지가 가능성이 좀 있다고. 조금 있죠. 1은 그건 뭐 20번까지 되더라도 뭐 예비 후보는 42 뒷번호지만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갈까 말까 뭐 이런 정도지 21번은 거의 사실 불가능한. 그렇죠. 그 순번인데 왜 제가 윤 관장을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공을 들일 대로 들여서 사실 영입한 분이고 윤 관장은 원래 또 민주당 쪽에서도 사실 굉장히 욕심을 냈던 분이고 한국당이 그러니까 비례라는 게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꾸 한국당이라고 이름을 붙는데 어쨌든 이 한 당이
자신이 갖고 있지 못한 부분 예, 또는 예. 어떤 지지층이 아니고 반대하는 층 내지는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는 게 또 비례당이잖아요. 예, 예, 비례 그렇죠. 대표잖아요. 예, 예, 그런데 사실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민주연구원 그 보고서 기억하시죠? 우린 친일 프레임, 반일 프레임을 해야 총선에서 이긴다는 보고서가 몇 개월 전에 있었잖아요. 그 보고서대로 사실 어느 순간만 되면은 이번 총선 프레임을 이번에야말로 국회의 친일 잔재들을 뭐 이렇게 부역자들을 전부 뭐 갈아버리자 이런 그 캐치프레이즈로 나올 것으로 다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우리도 이 당의 입장에서는 그런 독립 후손자들 그 상징성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그런 분들을 함께 하는 정당이다라는 거 보여줄 수 있는 사실 최상의 카드였거든요. 윤봉길 의사의 손녀이고 그런데 저는 당연히 앞순위 1번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최소한 앞순위겠다. 135의 그 앞순위겠다고 생각했는데 버젓이 21번이면 이분 이렇게 영입하고 한 게 완전히 또 퇴색한 게 아니냐. 저는 그게 그 부분에서 가장 물론 뭐 조수진 그 동아일보 논설위원도 제가 또 잘 아는 사람이고 뭐 충분히 국회의원을 할 만한 그런 역량이 있는 분이죠. 컨텐츠도 있고 역량이 있는 분이긴 하지만 근데 1번이라는 게 늘 상징성이 있어서 그렇죠. 정체성이라든가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가장 제가 이 생각이 나는 게 예전에 사실 비례대표를 한국당 계열이 훨씬 잘했어요. 뭐 물론 다른 정의당으로 갔지만 이자스민이라든지 또는 그 최초의 탈북자 그 의원도 비례대표로 제일 먼저 나왔고 또 강명순 목사. 그러니까 이 관악에서 평생을 관악구에서 이 빈민 활동을 했던 빈민 활동을 했던 재정구 의원하고 함께 빈민 활동을 했던 여 목사를 1번으로 딱 내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굉장히 상징성이 컸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한국당이 훨씬 더 그런 그 비례대표의 뭐랄까요 주목을 가질 수 있게 만들었는데 이번에 참 아쉬운 게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습니다. 그 지성호 씨도 나우 대표. 그렇죠. 그분도 탈북자. 탈북자로서 뭐 미의회에 가서 연설까지 할 정도로 해서 당연히 비례에 배려를 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이분도 아예 AB 쪽으로 이렇게 그렇죠. 예비조로 됐고 뭐 누구라고 말씀을 또 못 드리겠지만 근데 또 경제 전문가들 물론 뭐 경제계 인사들도 앞번호 당선권 내에도 있습니다만은 실무 경제를 확실하게 아는 사람 그리고 이론과 이런 실무를 좀 알만한 분들 이런 분들이 별로 눈에 띄지를 않더라고요. 한국당 같은 경우는 경제가 좀 약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당연히. 무슨 경제 전문가가 없다 그럴 정도인데 어떤 의미에서는 교수님 경제에 강했었어요 옛날에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그 대기업에서 있었던 분도 있고 뭐 그런 그 경제의 실무 경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또 뭐 거시 경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민주당보다는 민주당은 노조 그 대표성을 맨날 얘기했지만 이쪽은 그래도 그런 분들이 있어 왔는데 최근 들어서 20대 총선부터 확 그 줄어들더니 이번에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20대 국회에서도 김종석 의원 하나 빼놓고는 안 보였어요. 아예 없었죠. 활동을 직접적으로 이 이론도 하고 막 하는. 그래서 김종석 의원이 앞장서서 뭐 여러분들을 인재 영입으로 이렇게 추천을 해갖고 들어온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다 전부 뒷수니까 가 있고.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도 그래요. 이번 그 총선 이후가 대선이잖아요. 대선 전국을 가면 가장 중요한 건 야 먹고 살게 해줬니 이 정권이 이거잖아요. 그래서 정권의 실정을 파헤치고 그 다음엔 뭐가 있죠? 대안을 제시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당의 정말 실무를 맡고 있는 경제에 정말 빠삭한 빠꼼이 시체 말인가요? 경제에 어쨌든 잘 아는 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역 지역구도 찾아볼 수가 없고 또 비례해서 사실은 그런 분들은 인지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전국적 인지도나 지역 인지도가 없기 때문에 비례해서 배려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성교 대표도 의외로 지금 통합당에서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고 황교안 대표도 뭐 경로를 했다는 얘기까지 들리면서 그러면 일부에 대해서는 최고위 의결을 거쳐서 재심의를 공관위에 요청하겠다 이런 선까지는 지금 얘기가 된 것 같은데 문제는 공관위원장을 맡고 있는 공병호 씨가 절대 안 된다. 예를 들면은 거기에서 법률적으로라든가 도덕적으로 무슨 하자가 드러난 사람, 그 분명히 드러난 사람이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이걸 마음대로 엿장수 마음대로 바꿔라. 이건 자기는 못 받아들이겠다. 이런 상황 아닙니까? 예, 근데 그거는 사실 말인즉슨 맞는 얘기긴 해요. 예, 왜냐면 논리적으로 맞죠. 왜냐면 이 당에서 당의 어떤 당원 당규도 있어야 되고 당원 당규상 공관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을 이 당도 당이니까 최고위에서 문제를 삼으려면 문제가 어떤 문제다라는 게 뚜렷하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번에 또 공병호 위원장한테 굉장히 실망을 한 게 이분이 지금까지 사실 제야의 어떤 농객처럼 활동을 하면서 늘 주장했던 게 경제거든요. 네, 경제라고요. 예. 원래 경제통이고 경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론을 쌓아오고 또 실물 경제에 대해서도 자기가 지적할 거 지적해왔던 분이고 저는 공관위원장으로 딱 됐을 때 야 그래도 경제 하나만큼은 제대로 비례대표로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교수님. 비례대표 명단을 딱 하면서 사실 거기에 맥락을 읽을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야 이번에는 뭘 세웠구나. 그러니까요. 한마디로 예. 뭐를 던졌구나. 컨셉이 있어야 하는데 컨셉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이 20명 내지는 40명을 들여다보면 뭐야 이게 청년이야? 뭐 미래야? 아니면 그 다음에 그 경제야?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뚜렷하게.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잡탕 느낌? 이거 전부 다 개별적으로는 뭐 때문에 얘기가 되지만, 전체적으로 딱, 이번 그 보수파는 이런 사람들을 딱 했다라고 맥락을 줘야 되는데, 이 컨텍스트가 안 익혀진다는 거. 어쨌든 지금 이런 상태로 갈등 양상이 확산될수록 총선은 이제 바로 코앞에 닥쳤는데 27일 이렇게 남았습니다. 빨리 난국을 수습을 해서 전열을 정비하고 지금 싸울 곳은 자기들 내부에서 싸울 게 아니라 지금 문재인 정권 민주당하고 싸워야 하는데 내부 갈등이 지금 봉합이 안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할 생각인가요? 일단은 한선교 대표의 입장이 또 중요하잖아요. 한선교 대표가 공관위원장이 이러는데 안 돼! 이렇게 돼버리면 그다음부터는 참 곤란하죠. 답이 안 나오는데 한선교 대표가 뒤늦게라도 그러면 다시 재심을 하겠다라고 한 상태여서 아마도 몇 사람들의 그 순위가 바뀌어질 바뀌어질 것 같습니다. 이건 사실 4년 전에 민주당이 딱 이 꼴이었잖아요. 누구야?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안 해! 그리고 던지고 자기 집으로 가버리고 이게 이제 당 중앙위에서 비대위원장이 왜 건드려? 우리가 알아서 할 거고 투표로 이렇게 순위를 던졌고 근데 나중에 절충은 됐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원하는 사람들이 몇 번 가면서 이제 얘기가 끝났지만 그때도 어쨌든 상당히 문제가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렇게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통합당 내에서 여러 가지 대안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게 제대로 말하자면 조정이 안 되면은 공병호 공관위원장은 한 명 정도면 모르지만 나머지는 안 되겠다 이런 식이라고 한다면은 차라리 통합당에서 그냥 비례 후보를 내든가 별도의 공관위를 해체하고 새로운 공관위를 구성하든가 다른 위생정당을 만들자는 얘기까지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좀 극단적인 경우입니다만. 교수님 말씀처럼 그럴 수 있다라는 건 사실은 던지는 거죠. 황교안 대표도 어제 그렇게 얘기했더만. 실제로 그렇게 우리 당에서 못 낼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압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그렇죠. 만약 압박이.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정말 난장판 되는 거죠. 그렇죠. 난장판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압력이죠. 이렇게까지 할 테니까 어떡할래 하고 이제 카드를 말씀을 하신 것 같긴 한데 저는 이제 봉합은 될 거라고 봅니다. 봉합이 되는데 다만 이 과정에서의 상처는 갖고 가는 거죠. 그래서 당도 좀 상처를 입었지만 황교안 대표 리더십에도 많은 상처가 난 거 아니냐. 며칠 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 방송에서 했습니다만 어쨌든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중도에 사퇴한 것도 이유야 어찌게 됐든 그것도 황교안
대표로서는 상당한 부담이 되는 데다가 이번 또 비례대표 이 갈등까지 터지니까 도대체 황교안 리더십은 어떻게 된 거냐 하는 얘기들도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죠. 막판에 선거 코앞에 두고 황교안 리더십이 확고히 세하는데 그동안 잘 해왔어요. 혁신공천도 오고 종로 뭐 출마도 과감하게 결단을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막판에 좀 마무리가 잘 되면서 총선전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게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황교안 대표는 뭐 짧게 말씀을 드리면 그 대표로서 또는 이 지금 보수파의 잠룡 그러니까 대권 주자로서 가장 선두에 있는 그런 후보감으로서 사실은 자기 그림이 있어야 된다. 큰 그림이 있었어야 된다. 그 이번 총선을 큰 그림대로 사실은 어느 정도는 그래야죠. 결과가 나왔어야 됐는데 그 결과 자기가 정말 그림대로 결과가 나왔느냐 사실 다 거의 다 제대로 되지 않은 게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김영호 공관위원장 뭐 사퇴 파동, 김종인 선대위원장 공들였다가 또 무산됐죠. 무산되는 파동, 이번에 미래한국당 한성교 또는 공병호와의 그 논란 이런 것들이 계속 중첩이 되면서 도대체 무슨 그림을 그렸길래 이 사람들은 사실 청구한 건 자기가 다 청구해서 한 사람들인데 다 청구를 했죠. 이 결과가 이렇게 나왔느냐라는 그러니까 그림을 그렸느냐, 그림대로 갔느냐, 사람을 그 그림대로 가게 하기 위해서 제대로 인선을 했느냐 이런 논란이 사실 끝까지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이런 큰 선거를 치러본 경험도 없고 정치도 일천하기 때문에 그 참모들이 아주 노련한 분들이 와야 하는데 사실 사무총장도 이 총선에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 박완수 사무총장이죠? 그렇죠. 그분 초선 아닙니까? 정말 그게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진짜 조율을 한 공관위에서 공관위에서 무슨 아무런 말도 없고 그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초기에 황교안 대표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들이 초기에 있었을 때 어느 정도는 황 대표 입장, 당의 입장을 얘기를 해야 되죠. 그럼 박완수가 그걸 가서 대신해서 그렇죠. 얘기를 해야죠. 거기에 황 대표가 늘 나설 수 없잖아요. 거기에 정치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석연 뭐 그 옛날 법제처장하고 법제처장이 그 사람이 정치를 아는 또 김세현 그 의원이야 사실 뭐 거기서 저 의원을 부산에서 몇 번 했다고는 하지만 그러면 대표가 또 유승민 쪽하고 가까운 자기 정치를 또 했던 사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실 박완수 사무총장이 자기 역할도 하고 전체 그 발표도 한 자기가 하거나 아니면 통제가 돼야 되는데 이건 완전히 뭐 이석연 저 위원이나 뭐 김세현 위원이나 전부 다 끝나자마자 기자한테 달려가서 막 한마디씩 하고 중구난방이 되면 사무총장이 그것도 제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요. 사무총장이 그런 역할을 해야죠. 공관위 대변인을 통해서만 하자 우리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 꿀먹은 벙어리고 존재 자체도 없고 도대체 사무총장은 왜 거기에서 하는지조차도 사실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이 사무총장 인선도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옛날 무슨 인연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초짜를 해놓으니까 다음도 제대로 지금 못 걸어가고 공관이라든가 뭐 이런 비례대표 문제도 미래한국당하고도 사실은 이 사무총장이 나서서 실무 책임자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뒤에서 잘 조정을 해갖고 원만하게 매듭짓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정치인데 그걸 못하니까 결국은 그 부담들이 화살들이 다 대표한테로 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 교수님 그 선대위원장도 그래요. 제가 종로는 사실 끝까지 반대했던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이유가 딱 선대위거든요. 선대위. 즉 황 대표가 종로에 갔다가 선대위원장까지 맡게 되면 그건 최악이다. 전체 선거를 다 지휘할 수는 없다. 김종인 카드가 그래서 김종인의 공과를 떠나서 나쁜 카드는 아니다. 왜냐하면 종로에 올인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그 언론을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지금 선대위원장이잖아요. 박경준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은 거죠. 박경준도 뭐 선대위원장이라고는 하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이 양쪽을 다 해야 되는데 전체 선대위를 이끌어가고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우려했던 대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한국당 비례대표 선출 문제가 잘 조정이 되기를 기대를 하는데 또 하나는 강남 쪽도 문제입니다. 지금
최고위원회에서 강남을 최홍신가요? 네네. 늘 말이 많았죠. 무슨 그렇죠. 예, 사천이니 어쩌니 저쩌고 그렇죠. 뭐 김용호 전 공관위원장의 양아들설까지 이렇게 나올 정도로 문제가 됐던 분인데 어쨌든 거기도 공천을 취소해 버렸고 강남갑도 공연지 또 태영호 전 공사 잘 나가는데 또 김정인 씨가 거기다 좀 뭔가 찬물을 좀 뿌린 느낌이 들고 강남병도 유경준 씨인가요? 이분을 새로 공천을 했던데 원래는 그 청년 전략 지역으로 이렇게 했던데 아닙니까? 그분도 또 알고 보니까 유기진 의원의 친동생이라면서요. 네, 그렇죠. 유기진 의원의 친동생이고. 근데 강남 지역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한국당 특히 야당 입장에서는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텃밭이고 상징성이 있는 데인데 강남 벨트 자체가 지금 이렇게 되면 흔들려 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강남이 갖고 있는 상징성은 굉장히 큽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 강남을 제대로 했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강남이 흔들렸거든요. 지난번 지방선거 때도 흔들렸고. 지금 전현희 의원이 민주당 의원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남으로. 최초로 뺏겼다라고 하는 지역이고 또 지난번 대선 때도 상당히 많이 문재인 후보에게 표가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의 비율로 따져봤을 때는 상당히 많이 사실 그 문재인 후보의 지지표가 나왔어요. 강남에서도. 그러니까 이번에는 제대로 사실 강남 가불병에 대해서 또 서초까지 포함하면 강남 서초와 관련돼서 이 통합당이 제대로만 했어야 됐다. 상징적으로 이야기가 됐어야 됐다. 근데 태영호 공사 딱 해서 그러니까 그 상처를 줬는데 그것도 와전된 거다. 뭐 이렇게 김정인 위원장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 오늘 뭐 보도에도 기자한테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그렇게 됐다라고 이제 얘기는 하지만 김정인 위원장의 수는 우리가 읽힐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한번 크게 그러니까 강남 갑을을 흔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태영호 공사가 딱 문제가 아니라 또 채용이 딱 문제가 아니라 강남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사실 다른 지역도 많이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이게 맥락이라는 걸 아는 사람 아닙니까? 네. 이 지역 뭐 충청 여기도 문제야, 부산 여기도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면 맥락이 이어지지 않으니까 야 강남이 문제야 딱 일단 던져놓고 판을 흔들면서 자기가 이제 선대위원장으로 가는 그런 순을 둔 것 같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애꿎은 태영호 공사에게 마침 유턴이 날라가. 이게 왜 프레임이 걸리면 안 되는데 프레임처럼 뭐 망신 이런 말이 상당히 와전에 대한 어떤 근거가, 거기다 갔다가 만약에 태영호 공사가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건 망신 아니냐. 이런 어떤 얘기였다라고는 하지만 중간에 다 상력하고 국가적 망신이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상처만 입게 되는 상황이 돼버렸죠. 지금,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앞서도 얘기했지만 빨리 전열을 정비해서 총선전에 임해주길 바라고요.